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부산 이곳저곳을 누비며 달렸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택시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야기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사실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 좋게 친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20대 중반에 좀 더 큰 회사로 이직해서 월급 받으며 살던 그냥 보통 직장인이었죠. 아내를 만나게 된 건 동창회에서였어요. 원래 살던 곳은 경상도 한 지역인데 거기가 부모님 고향도 아니고 아버지 일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던 거예요. 그런지라 거기에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를 간 뒤로는 다시 안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서 간간히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땐 차도 없고 고속버스 타고 가야 했을 때였거든요. 그럼 그 지역까지 가면 서울엔 다시 어떻게 올라오나 막막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친구들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괜히 어색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28살 때 또 초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현수야, 이번엔 와야지. 너도 와서 같이 놀자. 너처럼 전학 갔던 애들이 한둘인 줄 아냐? 걔네도 다 와서 재밌게 놀다 간다. 너 우리랑 6학년 때 동급이었던 그 축구 잘하던 키 큰 도현이 기억나냐? 걔네 아버지가 여기서 펜션을 하시거든. 거기 잡고 노니까 놀다가 여기서 자고 가면 괜찮아.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까지 했던 녀석의 꼬드김에 결국 전 넘어가고 말았어요. 토요일 날 회사를 일찍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경상도로 향했죠. 그때 마음은 반신반의였어요. 졸업하고서 다 처음 보는 거라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절 기억 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쯤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나 진짜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그 앞에 신발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한 건지 이미 마당에는 술병이 상당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친했던 친구도 안 친했던 친구도 모두 다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동창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는 추억, 모르는 추억 몇 번이고 말했던 추억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웃고 떠드는 곳이었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10년 넘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바로 어제 만난 친구들처럼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얼굴을 아는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들도 하나씩 자리를 차지했고 그 큰 방이 꽉 찰 만큼 가득 찼죠. 술맛도 좋고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밤 10시쯤에 또 한 번 문이 열렸고 여자애들이 야, 잊혀졌냐? 면서 누군가를 반겼어요. 미안해, 버스가 너무 막히더라. 아직 자리 안 끝난 거 아니지? 상당히 예쁜 목소리에 고개가 절로 그쪽으로 움직였고 전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 그 아이가 제일 선명하고 그 아이와의 추억들은 이상하게 생생하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바로 저랑 3년 내내 같은 반에서 짝꿍했던 여자였어요. 처음 그 애를 알게 된 건 1학년 때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땐 그냥 저런 애가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짝꿍이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희는 정말 맨날 싸웠어요. 책상에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제가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 애는 저의 옷을 잘랐어요. 울고불고 물고 뜯고 아주 앙숙이 따로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선생님께서 저희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상하게 제비 뽑기를 하면 또 짝꿍이 되더라고요. 너 정말 싫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대체 무슨 운명인지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저희는 같은 반에서 1년에 2번 정도씩 짝꿍이 되었어요. 처음엔 저희가 맨날 붙어서 싸우니까 둘이 사귄다. 너네 연애하느냐 놀리던 친구들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맨날 싸우니까 나중엔 쟤네 또 싸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 그대로 숙적이었어요. 저는 뭐가 그렇게 그 애가 싫었을까요? 돌이켜보면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사춘기에 만난 첫 여자 짝꿍에게 괜히 반감이 들고 괜히 신경 쓰이는 그런 심리가 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던 그날까지도 하고 콧방귀를 뀌던 저희는 꼬박 1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3년을 내내 지겹도록 봤던 얼굴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면 귀여웠던 단발머리가 아주 길어진 것, 오밀조밀 예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옛날처럼 절 보고 콧방귀를 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15년 만에 마주하게 된 저희는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웃다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주구장창 떠들었어요. 술에 취한 동창들이 하나둘 떠나고 고막 떨어지는 그 틈에서 저희는 마치 둘만의 세상인 듯 아주 재밌게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여자애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이 제가 사는 동네랑 별로 멀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자석처럼 이끌렸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버스를 같이 탔고 이후에 만남을 계속했어요. 맞는 것 하나 없이 앙숙 같던 조그맣던 짝꿍이 환상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좋아하는 음식도 잘 맞고 유머 코드까지 너무 잘 맞았죠. 그 애가 좋았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동창회에서 만나고 1년 반 뒤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은 동창회나 다름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죄다 서울 올라와서 저희를 축하해줬죠. 정말 기뻤어요. 저희의 만남은 운명 같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고비는 있기 마련이죠. 결혼하고 딸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그때 욕심을 좀 부렸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더라고요.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반대를 좀 했었죠.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설렁탕집이야? 아, 글쎄. 이 녀석 어머니가 옛날에 설렁탕집을 하셨었는데,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렇게 잘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야지 왜 안 하시는데? 아이, 다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아무튼 나 정말 잘해낼 테니까 당신도 나 좀 믿어줘. 아내를 설득하기에 성공한 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친구와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정말 쪽박을 찼어요. 쪽박도 그런 쪽박이 없었어요. 보통 문 열었을 때는 지인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가게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어요. 진짜 단 하루도 바쁜 날이 없었고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다가 장사를 접었어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았던 남자 둘이 뭘 하겠어요. 애초에 글러먹었던 거죠. 그렇게 장사한 지 6개월 만에 다 접고 친구랑 전 비관에 앉게 되었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때 막 돌을 지났고 아내 얼굴 볼 자신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만 했어요. 다시 회사 들어간데도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비랑 대출까지 감당이 안 되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택시기사 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빚더미에 앉게 된 지 2년 전쯤에 저보다 10살 많은 회사 선배가 회사 퇴사하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 후에도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냈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사무실에만 갇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택시기사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에 선배 소개로 택시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택시기사치고는 어린 나이였지만 군대 가기 전부터 면허 따서 아버지 차를 자주 끌고 다녔던지라 운전 경력은 꽤 있었어요. 초반에 교육받을 때도 칭찬 많이 들었고 그렇게 전 택시 운전사가 되었어요. 평소에도 운전하는 걸 좋아했어서 그런가 제 적성을 찾은 기분이더라고요. 서울 방방곡곡 누비는 것도 재미있었고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벌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전 좋더라고요. 기존 회사가 남초 회사라 사무실에서 흡연은 기본이고 진짜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았고 험한 말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회사 막내였다 보니 굳은 일도 다 했고요. 그런데 택시는 오로지 저 혼자만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도 많고 나누는 수익도 많지만 내가 하는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진짜 편했어요. 그래도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이죠. 짧게는 5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손님을 받게 되는데요. 솔직히 다들 한 번 보고 많은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을까요?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야, 이 젊은 놈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유, 말세다 말세야. 젊은 것들은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다 빼앗으면 어쩌잔 거냐고. 휴, 택시기사 이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에휴.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뻘 손님들이 꽤나 있었어요. 젊은데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어이가 없죠. 젊을 때 하는 일, 늙어서 하는 일이 뭐 정해져 있나요? 제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제가 배운 게 없다느니 하며 정의를 내리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또 젊은 손님들은 택시기사를 정말 막대하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저 늦었다고요. 아,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히네요. 아, 이럴 거면 택시 안 탔죠. 아, 짜증나. 아, 저 그냥 내릴게요. 아, 안 해. 그럼 저 앞 신호에서 내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뭐 대꾸도 없이 그냥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저 손님 돈 안 주고 내리셨는데. 아저씨 때문에 늦었다고 그게 무슨 돈이야? 장난해요? 30분이나 타고 오셨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값은 지불하셔야죠. 아,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짜증을 부리면서 끝까지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도망가듯 자리를 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들 잡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건 운이 안 좋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밖에도 만취해서 차에 토하는 손님, 운전하는데 계속 건드는 손님, 대놓고 저한테 험한 말하는 손님, 목적지 갈 때마다 신경질을 냈던 손님 등등. 정말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날은 하루를 다 망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와 딸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하니까 웬만한 상황에는 익숙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빵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내도 평생 회사 다니던 사람이라 새로운 일이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혼자 돈 버는 게 미안하다며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을 했어요. 빵집 카운터를 보면서 빵에 관심을 좀 가지더니 언젠가부턴 직접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가 아예 빵 제조하는 파트로 넘어가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잘 되니까 저도 더 잘해야 할 것 같기도 했고요. 일하는 아내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아내는 3년을 일을 했고 아내가 열심히 일해준 덕에 빚도 많이 갚고 딸아이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행복은 단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11월이었어요.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셋 다 감기를 앓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에 아이 등교까지 책임져야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아이 등교를 맡았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죠. 여보, 나 다녀올게. 소은이 데려다 주고 이발소 가서 머리 좀 자르고 올게. 푹 자고 일 다녀와. 약 챙겨 먹고. 고마워 여보. 코를 훌쩍이는 아내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어요. 딸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고 시내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고 세차할 때 쓰는 걸레가 떨어진 게 생각나서 마트에 들려서 걸레까지 사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아내는 밥을 먹었나? 생각하다가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랜만에 내조를 좀 하자 싶었어요. 제가 가끔 쉬는 날이면 아내 일하는 곳에 김밥 같은 걸 사가거나 음료수 사가거나 하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상한 남편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라고 아내가 엄청 좋아하기도 했고요.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좋겠다 싶어서 근처 백반집에 가서 포장을 했어요.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아내 빵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내의 빵집을 200m 앞두고 소방차 3대에 구급차 2대가 저쪽으로 지나가더군요. 어디 사고라도 났나? 생각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양손에 든 음식을 모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도며 인도까지 넘어온 소방차와 구급차가 세워진 곳은 다름 아닌 아내가 일하는 빵집 앞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서 빵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연한 갈색의 빵집 외벽은 시커멓게 변한 지 오래였어요. 창문 안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고 파란 하늘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소방대원들이 말렸어요. 여보, 여보, 제 아내가 저 안에 있어요. 아내가 여기서 일해요. 아내가 빵집 안에 있다고요. 여보,
소방대원들이 저를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소방대원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불길이 거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쳐들고 빵집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어요. 불길이 수그러들고서야 소방관분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둘 사람들이 구조되었어요. 하지만 구조된 5명의 사람들 그 중에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5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정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제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저희 딸아이는 오죽했겠어요. 그때 제 딸 나이가 고작 11살이었거든요. 고작 초등학생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2달 정도는 학교도 못 갈 만큼 힘들어했어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한동안은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나라도 더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아이 잘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죠. 아내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아이도 점점 힘을 내고 스스로 슬픔을 견뎌내려고 하더라고요. 소은아, 앞으로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할게.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보기로 했어요. 아내가 없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둘이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딸아이와 그때부터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육아에 대한 아내의 고충도 좀 알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더 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인 택시를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경력은 충분했고 문제는 돈이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차도 있어야 하고 번호판이라는 것도 다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개인 택시 하러 나갔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건강 문제로 택시를 그만두게 되면서 저한테 차를 싼 값에 내주었어요. 그 덕에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었죠. 아이가 학원도 오가야 했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아이를 봐야 했으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택시가 저한테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동료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 택시 하니까 훨씬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요. 대신 세금도 많이 내고 일 안 하면 못 벌고 일하면 버는 일이다 보니까 심적 부담감도 크다는 단점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주말마다 아빠랑 노니까 너무 좋아. 예전엔 아빠 주말에도 일했잖아. 그땐 아빠랑 놀고 싶었거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심심했어. 이제 아빠가 소은이 심심하지 않게 주말마다 쉴게. 소은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하자. 가보고 싶었던 곳도 말만 해. 아빠 제일 잘하는 게 운전이잖아. 저희 부녀는 씩씩하게 아픔을 견디고 살아갔어요. 저는 내내 딸아이만 걱정을 했어요. 엄마가 없다고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주눅 들면 어쩌나, 사춘기가 심하게 오면 어쩌나. 특히 여자아이기 때문에 제가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걱정은 헛된 걱정이었어요. 저희 딸이 아내를 닮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정말 강하고 씩씩한 아이더라고요.
반항도 사춘기도 없이 진짜 너무 잘 커줬고 너무 착하고 씩씩한 딸로 자라줬어요. 중학생 때부터는 저보다는 친구들과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주말에도 친구들과 놀라고 내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딱히 할 거 없던 저는 일하러 나갔고요. 친구들도 다 착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잘 어울렸고 미용사라는 꿈도 꾸게 되었어요. 딸의 친구 중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를 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미용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해준다고 동생 친구들을 초대했고 그때 저희 딸아이도 갔다 왔었어요. 그때 기억이 참 좋았나 보더라고요. 미용사 하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용학원에 보내줬어요. 원래도 손이 참 야무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찰흙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것도 엄청 잘했고 가위질도 진짜 잘했고 손이 참 야무진 아이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머리 만지는 것도 참 잘하더라고요. 같은 학원 언니들 대회도 쫓아가고 시험장도 구경 가고 하더니 19살 때 미용 자격증을 땄어요. 진짜 대견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저는 놀 줄만 알았었는데 혼자 꿈을 찾고 노력하고 이루는 게 제 딸이지만 참 멋져 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접을 엄청 보고 다니다가 한 미용실에 막내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아빠,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어. 딸아이가 그렇게 말한 것은 24살 때였어요. 아마 딸 가진 아빠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은 참 묘해요. 싫은 건 아닌데 마냥 좋지도 않고 대체 어떤 녀석인지 너무 궁금하고 뭐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싫은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 은근히 물어보기만 했죠. 나 지금 일하는 곳 있잖아. 거기 옆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거든. 거기 사장이야. 맨날 거기서 커피 사 먹다가 친해졌는데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 카페 사장? 나이가 몇 살인데? 별로 안 많아. 29살. 29살인데 벌써 자기 가게가 있어? 뭐 그런가 봐. 아무튼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되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다음에 한번 소개할게. 성실? 뭐 그럼? 뭐? 그래. 뭐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해.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정말 딸아이의 남자친구와 밥을 먹게 되었어요.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 대체 어떤 녀석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딸의 말처럼 착해 보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사장이 되었는데도 겸손한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은 좀 놓였고 그렇게 만나고 난 뒤 저희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1년 정도 더 만나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이 결혼식 올릴 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사돈이 좀 고지식하다 해야 하나, 꽉 막혔다고 해야 하나. 그쪽 자식 귀한 만큼 제 자식도 귀한 건데 우리 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는 딸이 아니라 딸의 환경, 그러니까 제가 못마땅했던 거였겠죠. 그쪽 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견례 날에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돈께서는 택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참 귀하게 키웠어요. 외동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안 시킨 거 없이 모든 교육을 다 받으며 키웠고요. 공무원 집안이라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지금도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는 아이예요. 네, 압니다.
저도 저희 딸 함부로 키우지 않았어요. 귀한 딸이에요. 아, 예, 예. 아무 말씀요. 뭐 그렇겠죠. 아무튼 아이야. 참 인연이라는 게. 아휴 뭐.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제 딸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화나는 마음보다는 괜히 미안했어요. 제가 못난 탓에 아이가 밉보이면 시집살이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딸이랑 사위랑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잘 살 것 같아서 딸아이를 믿고 보내줬던 거였어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둘이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희 딸, 자기 엄마 보내고서도 다시 일어난 씩씩한 딸이에요. 웬만한 상처로는 남한테 말도 안 하는 아이인데 결혼하고 2달 되었을 때 절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사위 녀석이 철없이 굴면서 속 썩이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고충은 사돈인 듯 했어요. 사돈 댁에서 집안일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딸 차림새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평가하면서 누구든 그런 분위기에서 안 답답하겠어요? 숨이 꽉 막히겠죠. 그런데 사위 녀석은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자기 부모가 그러는 거 좀 이해하라며 언성만 높였답니다. 그런 놈하고 당장이라도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위랑 잘 얘기해 보라고 하고 저도 사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애들 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좋게 둘러둘러 말했죠. 그러고 얼마 뒤에 제 딸이 임신을 했어요. 사위도 정신 차리겠다고 하고 사돈도 제 말이 맞나 봐요. 그냥 참고 있었죠. 더군다나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뭘 어쩌겠어요. 제가 그랬듯이 애 키우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가족이 되겠지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임신을 하니 사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사위도 정신을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돈이 저희 딸을 무시하는 수준은 점점 심해졌고 저희 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참고 참다가 애 낳고 나서야 말을 했어요. 아빠, 나 이혼할래. 그 집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 잘해봐라, 살다 보면 괜찮아진다. 더 살아봐라, 이런 말 일절하지 않고 딸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아이를 낳은 동시에 싱글맘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둘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분명 딸 키웠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그래도 우리 딸 아기였을 때 육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기저귀는 언제 갈아야 하는지 분유를 얼마나 먹이는 건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아기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손주 녀석을 키웠어요. 그때 제가 개인 택시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딸아이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손주가 100일 지났을 때부터 일을 나갔는데 저도 나가서 일을 하다가 손주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이 되면 제가 데리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마 계속 회사에 다녔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다가 딸이 퇴근하면 저는 또 잠깐 나가서 영업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조금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더 괜찮은 집안이었으면 우리 딸이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요. 뭐 그것도 이혼하고 좀 지나니까 없어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자식을 키우던 우리 딸은 손주가 7살 때 개인 미용실을 열었어요. 애가 초등학교 가면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학원도 보내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줄 게 많으니까 개인 사업하는 게 편할 것 같다면서 주택가의 빌라 1층에 작은 미용실을 하나 차렸어요. 의자가 2개 있는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딸아이는 그곳에서 일과 육아를 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하는 딸 모습을 보며 저도 열심히 택시를 몰았어요. 우리 딸한테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리 손주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택시를 몰았죠.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일을 했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만 퇴근해야겠다 싶어서 집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택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2월 말이었으니 엄청 추운 날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 차림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외투도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여자가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자는 다급히 차 안에 탔고 전차에 타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손님. 피가. 아, 그거 피 맞아요. 제가 다양한 손님들을 태워봤지만 온몸에 피가 묻은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여자는 정신이 없는지 품에 있는 아이와 함께 허겁지겁 차에 타면서 병원에 가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일단 이걸로 좀 닦아봐요. 그 뒤에 휴지도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왜 그랬어요? 어쩌다가 다쳤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애가 어려서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급하게 나오느라. 택시가 안 잡혀서 애먹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아이고, 이쪽 끝은 원래 택시가 잘 안 와요. 아유 씨, 아파서 어쩌나. 아유 씨, 괜히 저희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고 아이는 한 4살쯤 되어 보였어요. 괜히 안쓰럽고 딱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다행히 차가 막히지 않아서 열심히 달린 끝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어요. 아기 엄마 택시비는 됐으니까 얼른 내려서 가봐요. 네. 아니, 그래도 요금은 지불해야. 아휴, 나도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괜찮아요. 얼른 들어가서 치료받아요. 애도 놀랐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꼭 갚아야겠어요. 감사해요. 여자는 차에서 내릴 때처럼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고 내렸어요. 집에 오는 내내 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부상당하지 않고 얌전히 있는 걸 보니 참 다행이다 생각하며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막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지갑이었어요. 어떤 손님 것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방금 탔던 그 아기 엄마의 지갑이더라고요. 일났다 싶어서 얼른 다시 차를 돌렸어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아직 그 아기 엄마랑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 지갑을 놓고 내리셨네요. 안 그래도 집에 놓고 왔나 했는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감사해요. 번거롭긴 당연히 해야죠. 치료는 받았어요? 아이고, 이 손목에 그건 뭐예요? 부러졌네요.
네, 다른 곳은 상처만 좀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쩐지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금방 붓겠죠, 뭐. 아유, 하필 손이. 그래서 어쩌나. 고생 꽤나 하겠네요. 집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늦어서 차도 없을 텐데. 아까 택시 탔던 곳이 집이죠.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나가요. 저 정말요? 이걸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그럼 저 수납만 금방 하고 갈게요. 수납한다고 하길래 먼저 나가서 기다리려고 응급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잔액 부족이에요 라는 병원 직원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기 엄마가 이걸 어쩌지 하며 지갑을 뒤적이더니 여기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기사님 괜찮아요. 아이, 저 나중에 갚아요. 우리 딸 생각나서 그러거든요.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제가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꼭 다 갚겠어요. 네네, 그래요. 아이고, 저 아기라도 빨리 가요. 아기 추워해요. 아기 엄마는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전 얼른 아이와 엄마를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타고서도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아기 엄마가 고개를 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사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이혼한 건데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길 때면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실은 우리 딸도 혼자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꾸 딸 생각이 나더라고. 딱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웃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힘내서 살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아기 엄마는 돈을 갚겠다며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날 일을 늦게 마쳐서 오전에 조금 늦게 일을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딸한테 잠깐 들려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딸이 그 여자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정이 비슷하고 딱하니까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둘이 정말 만났더라고요. 그날 저희 딸이 우리 손주 안 입은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 집 아이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딸과 그 아기 엄마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둘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도움받을 것도 많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기 엄마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걸 회사에 연락해서 보내주는 건가. 뭐 아무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소소하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연예인 매니저 일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출장도 너무 많고 일하는 시간도 뒤죽박죽이라 선뜻 다시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아이 키우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수입이 좋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젠간 돈 많이 벌지 않겠냐며 참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다 떠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것만큼 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아기 엄마 거래하는 업체에서 우리 딸이 미용실에서 쓰는 도구를 저렴한 값에 들여올 수가 있어서 우리 딸이 도움을 좀 받기도 했죠. 그럼 또 나누기 좋아하는 우리 딸은 고마워서 그 집에 뭐 해주고
아기 엄마한테도 뭐 사다 주고. 그렇게 둘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 만남을 이어간 지 한 3년 지났을 때였나, 그때부터 그 아기 엄마가 저희 딸 미용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자주 오기는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와서 가게 청소도 하고 뭐 책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왔어요? 요즘 자주 오네요. 어머, 뭐 요즘 뭐 하나 봐요? 열심히 뭐 보던데. 저 사실 언니한테 미용 일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머리 하는 거 한번 배워서 해보려고요. 네, 옆에서 맨날 봐서 그런가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언니가 알려주겠다고 해서요.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유, 잘 생각했어요. 기술 배워두면 좋죠. 잘해봐요. 네, 감사해요, 아저씨. 그렇게 딸한테 기술을 배우던 아기 엄마는 얼마 뒤에 정말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어요. 자격증 따고서 아기 엄마가 저희 딸한테 어찌나 고마워했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갑을 선물해 주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딸과 아기 엄마는 둘이 같이 가게를 확장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딸이 비록 좁은 동네 장사였지만 잘 되었거든요. 매일같이 거의 매시간 예약이 꽉 차 있었고 솜씨가 좋아서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손님을 많이 못 받았죠. 그런데 마침 제법 괜찮은 아기 엄마가 자격증까지 땄으니 좀 더 큰 미용실을 차려서 둘이 잘 해보기로 한 거였죠. 하늘이 도우려고 했던 건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상가의 1층에 있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고 저희 딸이 그 가게를 바로 계약을 했어요. 막 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님 4명 앉을 수 있는 미용실이었어요. 딸이랑 아기 엄마랑 고군분투하면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저도 가서 페인트 칠하고 트럭 하는 아는 사람 불러다가 쓰레기들 버리고 정말 힘들게 가게를 완성시켰죠. 그런데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미용실을 오픈하고서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딸이랑 아기 엄마랑 둘이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바쁜데 두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 진짜 행복해. 마음도 잘 맞고 일손도 척척 맞는 사람이랑 일하니까 너무너무 편해. 그리고 돈도 많이 버니까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고. 아저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언니랑 일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아이 돌도 안 됐을 때부터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을 못 받았거든요.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 딸도 딸이지만 그 아기 엄마도 진짜 힘들게 산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가족도 하나 없이 도움받을 손길 하나 없이 아이를 키운 것을 알기에 더욱 장하고 기특했어요. 둘이 웃는 얼굴로 장사하니 손님들이 안 모이겠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바쁜 미용실이 되었죠. 그게 입소문을 타서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모여들고 둘이서 감당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까지 쓰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꼬박 5년을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애들이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건물 1, 2층을 사들여서 미용실을 새로 차렸어요. 한 번에 손님을 거의 20명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하는 직원들도 8명 정도 되는 큰 사업장을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인테리어는 셀프로 하는 거 없이 사람 불러서 다 맡겨서 했는데, 이야. 다 완성된 미용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딸과 거의 딸과 다름없는 이 아기 엄마가 이런 멋진 사업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참 멋있었어요. 누구 도움 없이 둘이서 꾸려낸 것이잖아요. 둘 다 고된 날들이 있었기에 그만큼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미용실이 다 차려지자 저희 딸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 만나면서 노세요. 딸이 2살 때부터 일을 했던 택시를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애들이 권하는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과감하게 면허 팔고 택시도 내놓으면서 30년 넘게 한 택시를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면서 사냐고요? 미용실에서 일해요. 우리 애들 미용실에 뭐 이상한 건 없는지, 청소 덜 된 곳은 없는지, 주차장에 쓰레기는 없는지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갈 때마다 딸들이 가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쉬라고 하는데 딸들 잘하고 있는 건 어느 아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딸들 덕에 참 호강하며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돈 걱정도 없고 말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소중한 제 딸과 마음이 참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딸이 1명 더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2딸 덕분에 호강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최근에 제 생일이라고 딸들이랑 손주들이 외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재혼할 생각은 없니?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시간도 많이 있을 텐데 연애라도 해보지. 원래 이런 말 절대 안 했거든요. 둘 다 전 남편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둘이 여유도 찾았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둘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아빠, 재혼은 절대 안 해요. 난 연애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언니 말이 맞아. 나도. 나는 2번째 결혼을 일이랑 한 것 같아. 참 저희 딸들다운 대답이라고 생각돼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뭐. 꼭 누구랑 같이 살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행복한 건 아니지 않아요? 애들이 지금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 행복한 게 최우선이죠. 손주들도 아픈 곳도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 지금 삶에 만족하니까. 그거면 전 충분해요.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열심히 빠듯하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 인생. 이제는 조금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돌이켜보니 그래도 나 꽤 잘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남부럽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산 인생이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하늘로 간 우리 아내를 만난다면 우리 딸이 이만큼이나 잘 살았다고 얘기해 주려고요.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되네요. 그때까지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건강하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겠어요. 제 사연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